이게 그 당시 공기주입에 사용했던 호스하고 똑같은 직경의 호스입니다. 요거는 그 당시 그 공기주입선 위에 있던 민간 잠수사가 저희 이온에 보내온 건데요. 이 안에 굵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걸로 진짜 예, 제 손가락이 굵은 건 아닌데 그 성인 남성의 엄지 손가락이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 이게 바로 이제 19mm짜리라는 건데요. 이런 조그만 호스로 6,800도급 선박에 공기를 주입하라고 했다는 게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승도 참고인, 이러한 공기 주입 과정은 상당히 좀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참고인은 김천일 이사에게 어떤 지시를 받고 이런 컴프레셔를 구해왔나요? 뭐라고 지시하시던가요? 예, 배가 침수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배를 침수가 안 되게끔 공기 주입을 해야 되니까 컴프레셔를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고 저는 목포에서 왔습니다만은 목포에가 저 대형 컴프레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소형은 제가 이제 강주를 수소문해서 강주에서 저걸 한 대를 빌렸고요. 대형은 또 강주에서도 빌릴 만한 데를 몰라가지고 전주에서 대형은 또 내가 바로 가지고 후송 중에 배가 완전 전소가 되어버렸고 애안 넣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예, 김천일 우리 증인 오셨는데 김천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 공기를 주입했던 민간 잠수사 말에 의하면 세월호 도면을 못 봤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 세월호 도면을 잠수사들한테 줬나요? 아닙니다. 저 역시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도면을 받은 적이 없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 잠수사들한테도 도면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하죠. 예, 예, 예. 그 당시 공기를 주입했던 잠수사 진술에 따르면 지금 뭐 본인도 못 받았고 아마 그 당시에 거의 잠수사들이 도면 없이 그냥 들어간 거죠? 네, 뭐 그때는 도면 받은 뭐 저희들이 누가 이렇게 협조해주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했습니다. 사진 한 장 가지고. 네네. 무슨 사진이었어요? 그 세월호 청사진. 세월호 청사진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이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공기주입, 이게 소형 공업용 컴프레셔로 사용되었고 또 공업용 오일을 사용했고 심지어는 세월호 도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윤상, 김천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증인 두 분은 수색구조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것 같은데 맞죠? 두 분 어떻게 수색구조 회의에 두 분 다 참석하신 적 있죠? 네. 예. 심지어 그 2014년 4월 18일 11시 20분경에 공기주입이 발표되는 현장에서 해경청장 김석균 경비안전공장 이춘재 옆에 서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두 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김천일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공기주입 지시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 지시를? 뭐 정확하게는 날짜하고 시간은 네네.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네네. 또 다시 알겠지만 어쨌든 투입해서 긴박한 상황에서 삼천 구함에서 해군하고 해경 관계자들하고 회의 진행 중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거기서 명령 내린 분은 해군의 김판교 제주께서 그 공기 주입을 해야 되니까 네. 컴프레셔를 빨리 수배를 해라.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회의석상에서 우리나라 함정들이 다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군해경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의 컴프레셔를 지금 현장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 선박에는 다 컴프레셔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서 대형 컴프레셔로 함정이나 그런 배에 있는 컴프레셔로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니까 다 고방용, 그러니까 고정용으로 돼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으니 저한테 빨리 수배를 해서 에어주입을 하라 해서 또 그 당시에 아무리 큰 컴프레셔가 오더라도 선적할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수중 그 기술 2호가 딱 저 컴프레셔 선탑할 그 스페이스밖에 나오질 않고요. 저도 어쨌든 급한 마음에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사이즈가 덴요 180으로 공기 주입하게 된 겁니다. 혹시 그 김천일 이사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이제 그 에어 주입 얘기를 듣고서 김천일 이사한테 제가 아까 모두에 나왔지만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이제 지금 사고 난 데가 맹걸수도인데 저희가 이제 장죽수도라고 바로 조도 앞이에요.
거기서 3년 반 동안 조교 발전한다고 일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 당시 수온이 10도, 11도고 이제 저런 자동차 싣는 로드 선박 같은 경우는 에어포켓이 없을 확률이 높다고 말도 했고 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빠지기 전에 기존에 와 있는 대형 크레인 선박 갖고 잡고서 구조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제 의견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대용량이 있느냐 그래서 자기도 이제 부탁해서 찾고 있다. 어쨌든 잘해봐라. 요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증인은 이제 차라리 크레인선이 와 있으니까 그거를 차라리 붙들고 수색 구조하는 게 낫겠다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공기를 주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뭐 근데 제 의견이 뭐 정확히 뭐 맞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모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건 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 증인은 유효한 의미의 에어포켓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던 거죠, 그 당시에. 예, 맞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아유. 조사 결과인데요. 해경 이춘재 국장은 언진에 공기주입 작업에 필요한 어떠한 비용이나 장비 지원 없이 세월호 선체 도면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채 세월호 선 내에 공기주입 작업을 할 것을 요구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전에 나오셨던 우리 이상갑 교수님이 이제 침수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셨는데 그 세월호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유효한 의미의 에어포켓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 저 조타실에 지금 이제 저 호스를 넣어가지고 계산했는데 계산을 좀 잘못한 바람에 다 못하고 다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는 못했지만 여가서 하면은 지금 여기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다 보니까 안에 공기가 위층에 차다 보니까 바닥으로 뒤집어 있으니까 차고 나서 결국은 출입문을 다 놓으니까 공기가 가득 찰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넣어봐야 천장 정도만 지금 이제 공기가 들어갈 정도 그런 정도 저 시뮬레이션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객실에는 수밀이 보존되는 영역이 없어서 우리가 바라는 에어포켓은 객실에는 없겠다. 있는 거는 빈 탱크라든지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공기 압축기는 아주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공기 지금 조타실에 위분에 조금 있는 거로서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겠다. 만약에 잘 넣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결국 에어포켓은 없었고 공기 주입은 사기 행각이었다. 세월호 침몰 후 구조 군안 및 정부 대응, 언론 보도의 적정성. 살려주세요. 배가 기울고 있어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5분께 119 구조본부의 학생들의 친구가 전화가 빗발쳤다. 이 시간 구조 세력인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는 사고 해역의 정확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 시간을 허비했다. 참사 발생 후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방은 묘연했다. 국가안보실은 당시 대통령이가 어떤 서면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은 구조를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이건 7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경은 수색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업용 소형 컴프레셔 등을 이용해 있지도 않은 에어포켓에 공기를 주입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종합편성 채널 등 보수 언론들은 참사의 문제점보다는 유병헌 관련 이슈들을 집중 보도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방송사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넣었다. 정말 씨발. 대통령은 10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차 청문회가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특조위 3차 청문회 오후 일정은 참사 관련 구조군안 및 정부 대응 적정성과 세월호 관련 언론 보도 공정성, 적정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청와대의 재난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피고자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 새끼들 감옥에 넣어야지 진짜. 쌍. 죽을 때까지. 특조위원들은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에 대비해 증인들이 이전 청문회 발언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당시 대응 문제점들을 살펴봤다. 박종훈 안전사회 소위원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정보공개 청구 요구는 정당과 언론사 등에 의해 계속됐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참사 후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진환 알권리연구소장은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것이란 이유로 참사 당시 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는 임기가 끝난 후, 즉 임기 중 비밀 사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런 논리라면 청와대 관련 어떤 내용도 공개가 불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훈 소위원장은 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지시사항에 대한 공개는 국가재난 시 정부 조직이 보다 합리적인 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대통령의 7시간을 두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는 조속히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그 10시간 동안 뭔 짓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개 지랄 연병을 떠는지 내가 죽어서라도 보고 싶다니까? 귀신이 돼서라도 내가 지금 찾아보고 싶다고. 도대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10시간 동안 어디서 무슨 짓거리 하느라고 이 지랄 해놓고 이걸 숨기려고 이 개지랄 하는지 내가 진짜. 머리가 아파가지고. 참사 당시 세월호 선체 에어포켓에 공기 주입을 했던 상황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기 행각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박종훈 소위원장은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 조치를 밝히기 위한 신문 과정에서 구조군안의 골든타임에 정부가 시행한 에어포켓 공기 주입은 소형 컴프레셔 공업용 오일을 사용했으며 도면은 없었다면서 수색 실패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사기 행각에 가깝다고 말했다. 언딘 협력사인 금호수중개발 대표 박승도 등에 따르면 세월호 공기주입 장치는 6,800톤에 달하는 세월호에 쓰이기에는 턱없이 작았고 용도도 암석을 깨는 데 쓰는 공업용이었다. 이상갑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공기주입을 할 당시 세월호에는 희생자들과 관계 있는 에어포켓이 없었다며 공기를 넣어봐야 천장에 조금 들어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종편의 유병원 집중 보도와 청와대 언론 통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종합편성 채널 등 보수 언론이 유병원 관련 보도를 확산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서중 특조위원은 증인 신문을 통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언론의 수사 상황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공한 상황이 특이하게 보이고 TV조선을 비롯한 종편들이 집중적으로 유병원 관련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병원 관련 지시사항을 내린 게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병원 관련 보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른 의제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참사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가질 기회를 놓쳤다면서 유병원 보도와 관련해 인천지검에 적극적인 백브리핑이 있었고 이는 정권과 검찰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순환고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은 유병원은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평형수 선박안전점검 문제 등 침몰 원인 부분에 있어서 유씨를 조사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며 유씨가 도피하고 구원파와 연계되어 있던 부분에서 보도가 격가지로 새는 부분이 있었지만 유병원을 침몰 원인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청문회에 참석해 2014년 5월 5일 기완영 사장이 보도본부 간부 4사람을 모아놓고 해경 비판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특조위원과 만나 사실과 다른 오보가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 바로 잡아달라는 입장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발.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청문회에 앞서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정현
해군, 해경, 주요 관계자 등 대부분이 불참했다. 특조위 향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발해야죠. 이정현이고 김기춘이고 이 해경 관련자들이고 뒤질 때까지 감옥에 가둬놔야지. 씨발.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그 다음 우병우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 관련 부분 어? 왜 행간이 없지? 있다. 어제 상황, 오늘 김성환 씨를 조금 빨리 모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행간에서 좀 상황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모셨습니다. 이게 참 20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벌어진 일이라 이런 일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이 난리도 뭐 이런 난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난장판이 됐어요. 밤 10시 넘어서는 또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있지 않았어요? 네, 11시 무렵에 이제 멱살을 잡고 뭐 예. 이러면서. 그래서 어제 이제 밤새 한성교 멱살이 뉴스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어제 새누리당이 4번이나 의총을 열기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밤 11시쯤 50여 명의 의원들이 의장실을 집단으로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예. 의장 사퇴와 의사권을 부의장에게 넘기라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한성교 의원이 경호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까지 보이콧을 선언하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이 상황. 그 선택을 한 새누리당. 이 사태 왜 이렇게까지 가는 것인가? 그 이면 행간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첫 행간, 국회의장 생각과 여당 의원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외국에서는 국회의장을 스피커 또는 체어맨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근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생각은 국회의장은 스피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 네, 다시 말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같이 내주는 게 바로 국회의장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걸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 개회사에서도 정 의장이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예, 국회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다. 쓴소리를 하겠다. 이러면서 예의 우병우 수석, 공수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의장 생각을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인식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 맨 상석에 앉아 있는 체어맨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체어맨도 되고 스피커도 되는데 정세균 의장은 스피커의 방점을 네. 찍었고 새누리당은 체어맨의 방점을 찍은 거군요. 네, 체어맨은 사전적 의미처럼 아시다시피 회의 진행자, 의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예. 중립적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 중립이라는 게 바로 중요하다 이런 건데요. 국회의장은 지금 현재로도 국회법상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적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제 정 의장 발언이 이런 체어맨의 역할 범위 그러니까 중립적인 회의 진행자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의장이 중증의 대권병에 오염됐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도드라지고 싶어서 대권병 걸린 거냐?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 개회사에 강력 반발해서 사퇴를 요구하다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체어맨으로 보느냐 스피커로 보느냐 이 눈높이가 일단 달랐다. 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영린을 건드렸다입니다. 영린이요? 네, 어떤 다시 게 말해서 영린이었나요? 청와대의 자존심,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용의 비늘,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겁니다. 어느 부분이요? 어제 정 의장이 언급한 문제를 보면요. 예. 사드 배치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공수처 문제. 예.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벌집입니다. 어허. 건드리면 팍 터져버리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국회의장이
개회사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문제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질타를 했고요. 소통 부족을 질타했어요. 이건 야당 편을 드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신기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존심이 걸린 그 사안들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아닌 지랄이 대통령 참고를 자존심, 했어. 청와대 자존심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한 거였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이 갔을 지경까지는 거다. 가지 않았을 거죠. 과거에도 뭐 그냥 그 의장석 그냥 항의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넘어가는? 소리 지르거나 뭐 이 정도에서 끝났을 수 있다는 건데요. 아하. 특히 우병우 수석 문제는 더합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청와대가 국기문란 행위다. 청와대 흔들기다. 이러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국내 유력 일간지의 주필 비리까지 폭로하면서 전면전까지 벌이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우수석의 사퇴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뭐 멱살잡이하고 의장실 직기도 막 던지고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게 다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급하다고 추경 처리를 압박해온 여당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이런 상황이 바로 영린에서 시작됐다는 영리이기 겁니다. 때문에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 발언을 문제 삼아서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했고요. 추미애 대표는 황당하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답지 않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혹시 행간이 더 있습니까? 네. 세 번째 마지막 행간은 우병우 수석 문제는 어디로 갔지? 입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긴 하네요. 국회에서. 요 며칠 국회에서 뭐 네.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열고 이틀 동안 국회의장이 개회사에서 정부 청와대 비판하는 얘기하고 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예. 이런 신기한 장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예. 우병우 수석 얘기가 신문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슈가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청와대에서 국회의사당으로 이슈가 옮겨가면서 우병우 수석 문제는 좀 덮여버리는? 쓱 하고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오죽하면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번 보이콧이 정략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이런 말까지 지금 그런 말도 했는데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 국회의 이런 긴장 상태, 대치 상태, 육탄전 벌이는 이런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회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보통 항의만 하고 반발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보이콧까지 가게 된 그것도 의장 여당이. 사퇴를 촉구하게까지 된 이 상황의 배경 이면에 뭐가 깔려있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청취자들의 분석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따 소개하기로 하고. 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지금 이 국회에서 이 새누리당에서 생쇼를 하고 있는 짓거리가 목적이 뭐냐면 우병우를 가리는 거. 제목에도 써놨지만 지금 국회에서 정세균한테 꼬장 부리고 깽판 부리는 이유가 두 가지야. 하나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우병우 살리고 조윤선 지키고 세월호 덮자. 우병우 살리고 조윤선 지키고 그러니까 우병우 지키고 조윤선 살리고 세월호 덮으려는 목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저 개나발을 불고 자빠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세월호 하나 봤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뭐야? 우병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마침 한겨레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뉴스룸 토크. 그래서 고래 심줄이 그랬어. 뭐지? 폭염과 함께 우병우는 등장했다. 7월 19일부터 총 40일이 조금 넘는 기간. 그래서 이 여름이 더 더웠어. 그죠? 우리가 이 우병우 때문에 더 열받아갖고 더 더웠던 것 같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겨레 일면을 총 31회 장식했다. 같은 기간 조선일보 17회, 경향신문은 22회. 폭염은 물러났지만 우병우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언제까지 한겨레 일면을 독식할 것인가? 한겨레 탓인가? 우병우 탓인가? 쨍쨍하던 성화를 추억하며 고래 심줄을 떠올리며 그동안 일면 기사의 첫 문장을 음미해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겨레 신문 일면에 나왔던 우병우 이야기를 쭉 모아놓은 거야.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병우 이야기의 본질을 흐리고 우병우의 뭐가 나쁜지를 잊어버리고, 왜냐면 쟤네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끊임없이 해괴 망측한 뉴스를 터뜨려가지고 도대체 우병우가 왜 나쁜 놈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나는 이 뉴스룸 토크를 만든 이 기자분은 박수 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되게 유의미한 기사라고 보고 요 내용을 전부 다 스크립해갖고 많이 뿌려야 돼. 우병우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그 나쁜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일면, 그동안 한겨레 일면 기사 첫 문장을, 음미해 보겠다. 김정주 NXC, 즉 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세운 넥슨 코리아가 수십억 원의 손해를 무릅쓰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의 1,300억 원대 부동산을 샀다가 1년 만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19일. 그 다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 즉 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세 번째, 처가 땅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1년 계약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 다음 네 번째, 넥슨과의 1,300억 원대 땅거래 개입 의혹 및 의경 아들 보직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가족회사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국회에 출석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다음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가 넥슨과 서울 역삼동 825-21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에 미소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특혜성 조항을 계약에 넣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압력을 넣은 거죠. 1,300억이라는 등치의 부동산인데 이게 부동산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든가 그러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정하고 부동산을 팔았다는 얘기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월 26일. 그 다음 의무경찰 복무 중 보직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남에 대해 특혜성인 국회 인턴 근무 의혹과 외박 외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27일. 한마디로 모든 특혜, 군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다 누린 거야. 이 진짜 대한민국의 이 60만 대군이 분노할 만한 일이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과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외제차를 거주지의 입주민 사용 차량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 자신과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명의로 이제 이 외제차를 리스하는 거야. 그러면 그 리스한 비용 모두가 법인에서 비용으로 지출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돈 한 푼 안 내고 그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그 차를 지네가 탔다는 얘기예요. 7월 2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가족이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정강에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2억 원대의 마세라티를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과 대학생인 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발. 병역 특혜만 받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으로 외제차 마세라티를 의경하고 대학생 딸년하고 둘이 썼다는 얘기네. 온 집안이 이거 우진료는 왜 안 만들어지냐고. 이거 우병우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너네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 다블론의 온 가족한테 온갖 개지랄 떨던 이것들아. 우병우네 온 가족이 지랄 연병을 했는데. 자, 진경준 검사장 구속기소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계기로 불붙은 야권발 검찰개혁이 지난 29일 국민의당 박선숙, 박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월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아무개 씨 등 네 자매가 아버지인 고 이상달
정강중기 건설 회장의 차명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집에는 멀쩡한 인간은 안 사나 봐? 멀쩡하고 법 지키는 사람은 안 사나 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차명 의혹 땅을 보유한 이 아무개 씨가 우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정강중기 건설회장의 측근이자 기흥 컨트리클럽의 간부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측근한테 맡겼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상속세를 피했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짙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정밀 심사에 착수했다. 착수만 했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골프장 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정작 처가 소유의 골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얘는 별명을 우양파라고 지어야 돼. 우양파. 우파가 아니라 우양파. 까도 도대체 이게 범죄가 몇 가지냐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가 가족행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기흥 컨트리클럽 안의 별장은 애초에 직원 기숙사 용도로 등록된 것이었다. 이걸 지들끼리 이제 별장으로 바꿔갖고 썼단 얘기야. 그 다음에 우양파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가 기흥 컨트리클럽 안에 청원 별장을 사적인 용도로 써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건축법 위반과 함께 배임 횡령 등 불법성 논란도 더욱 커지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쪽이 넥슨과 서울 강남역 땅 거래를 할 무렵에 우수석이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광고가 중개업자들 사이에 공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여간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신임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명하는 등 세 개 부처 장관에 대해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개편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되레 우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에 여권이 호응하는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특별감찰한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18일 우수석 장남의 의경보직 특혜 의혹과 주식회사 정강을 통한 생활비 떠넘기기 의혹 2건을 각각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했다. 8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청와대가 이석수 흔들기로 우병우 살리기에 나섰다. 8월 20일의 일이었어요. 8월 22일 경기도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아무개 씨 등 차명 땅 보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토만 하고 있죠. 8월 23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찰청장 후보 인사검증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8월 24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검찰 내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윤갑근 대구 고검장을 임명했다. 8월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24일 우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시 차명 땅 의혹과 넥슨의 뇌물성 부동산 거래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만 하고 있죠.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우병우 민정수석과 악수하고 있다. 8월 26일. 그래서 이때 나온 게 한병더 이내관 한병더 그거였잖아. 그 다음 8월 27일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경영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유력 보수 언론사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청와대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부패 기득권 언론의 정권 흔들기로 규정한 상황에서 우수석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간부를 겨냥해 친박근혜계 의원이 세간의 유착설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그 다음에 8월 2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경기도 화성시 기흥 컨트리클럽 주변에 1차명 땅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는 화성시의 최후 통첩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월 3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29일 우수석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정강과 우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역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 넥슨코리아
우수석 장남의 의경 보직 특혜와 관련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모두 8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래놓고 우수석 집은 압수수색 안 했죠? 우수석 사무실이랑. 예.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았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송 주필이 지난해 청와대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관련 로비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의 불순한 의도를 부각해 국면 전환을 노리는 폭로 정치에 청와대가 직접 뛰어든 것이다. 요게 8월 31일까지의 우병우에 관련된 이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보고요. 이 고경태 신문부장이 신문 부문장 이 사람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겠죠. 그죠? 민정수석이 하는 일,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공직사회 기관 관련 업무 보좌, 법률 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우리 그 박 PD님 공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박 PD님이 또 질문을 했어. 박 PD의 또 친구들이 있어요. 박 PD의 젊은 친구들이 망치 부인께 물어봐줘. 그 질문 내용이 뭐냐? 왜 박근혜는 우병우를 싸고 도는가? 예. 도대체 왜? 박근혜와 우병우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요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걸 내가 그대로 다 얘기를 하면 잡혀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내부자들을 봐라.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지금 상황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깔려. 내부자들. 그 다음에 너 자꾸 애교 피운다고 얘기한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께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뉴스가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이게 뭐 100% 확실하게 선명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기사는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이 뭔가 이들 내부의 관계와를 알 수 있는 자, 여러분 송희영 제가 며칠 전에 방우영 얘기했잖아요. 예. 그 조선일보의 방씨 누구 하나가 죽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중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서 망치부인 얘기한 건 이게 조중동이 서로 일장 먹으려고 캡장 먹으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권력투쟁 중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 방우영, 그 죽은 사람이 방우영이야. 이 사람이 소위 그 조선일보의 대표이사를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뭐 연대 무슨 저기 뭐 조선일보의 상임 고문이야.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그때 우리 여러분 기억나요? 조선일보에서 누가 죽었다.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란다. 그때 채팅창에서 막 낯선 아이들이 아니래요, 오보래요 막 그랬잖아. 자, 근데 그 방우영 이게 문제 핵심이야. 방우영과 또 누구? 예, 이 여기 또 송희영이 연관되어 있어. 잠깐만요. 근데 광고가 중간에 떡하니 기사를 가려갖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려면, 예, 기본적으로 제가 하려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 그랬어? 새누리당을 지배하는 두 부류가 있다. 새누리당은 두 파로 나눠져 있다. 소위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군부 독재, 노태우는 사실 군부 독재는 아니었어. 민주정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헌법 시대였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30년 동안 이 나라를 주물렀던 검찰, 군인, 경찰, 검찰과 경찰, 군부 출신의 독재 메커니즘,
소위 이제 안기부 얘네들 출신으로 만들어진 이 골 때리는 꼴통들이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20년 동안 성장한 친재벌 언론, 친재벌 친언론, 한마디로 친재벌 언론이죠. 얘네들 두 개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진박, 얘네가 친이 친박으로 싸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뭐라 했어? 그들은 적일까요? 아니면 뭐라 했어요? 적이 아니라 사돈이다. 손주를 공유한다. 이 가문하고 이 가문이 서로 자식들을 다 정략 결혼시킨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나온 손주를 공유해. 그럼 그 손주는 누구냐? 양 가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돈 관계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 사돈 관계에 요건 이제 미치잖아요. 이렇게 지금 두 파가 사돈이고 손주를 공유한다. 이 두 파의 뿌리 부분을 내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 이제까지. 이 두 파의 뿌리가 누구냐? 친일파야.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조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그 침탈한 땅을 불화받아서 그 돈으로 부자가 된 친일파, 그 친일 친구들, 그들의 자식이 친박 친이고 그들이 지금 사돈을 공유하는 우리나라의 그 대빵들인 거야. 그래서 이 뿌리엔 누가 있냐? 친일파가 있는 거야. 조선일보에도, 중앙일보에도, 동아일보에도,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가문에도 친일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뿌리는 친일파야. 그래서 이 친일파들이 이승만 때 권력을 잡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 70년 동안 나라를 망쳐온 거야. 그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예, 기본적인 베이스. 그래서 동아일보도 조선일보도 다 친일파들이야. 원래 조선일보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민족신문이었는데 그 조선일보가 1930년에 부도가 나. 그걸 방사장 일가가 사들인 다음부터 친일신문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 친일 앞잡이에 선봉에 서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까지 이 친일파들이 이 땅을 지배해 왔다. 그래서 그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조선일보 처단을 해야 된다. 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막 이렇게 싸우면서 친일파 척결 운동을 했던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왜 찍혔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친재벌이었어요. 노무현 정권이 친재벌 정책이었어.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왜 그들에게 찍혔느냐 하면 친일파를 건드렸기 때문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과거사를 과거사 진상이 아니라 뭐였지? 친일재산 환수법. 친일재산 환수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걸린 거야, 노무현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얘네들이 괴롭혀서 죽게 만든 거야. 친일 청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노무현 지지자들이 노무현에게 친일 청산을 요구했고, 친일 인명사전은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데에서 따로 만든 거고, 그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이 주도했던 건 친일재산 환수법. 그게 얘네들을 건드렸던 본질적인 문제야. 우병우의 조상이, 우병우 친가의 조상도 친일파야. 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박근혜가 우병우를 지키는 거, 박근혜가 지키는 우병우의 가문도 친일파 가문이야. 친일파 가문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게 우병우라고.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를 싸우고 있어. 근데 동아중앙이 지금 청와대 편을 쓰고 있는 중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런 판세라고. 그러니까 우병우의 가문에 유명한 친일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이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어요. 예,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확인을 해보고 제가 만약에 실수한 거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병우의 와이프, 그 이씨, 그 가문이, 우병우의 그 처가 땅을 소유한 그 가문이 그 유명한 친일파 가문이래.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병우를 지키고 있는 거야. 우병우를 지키고 있고 조선일보하고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이 조선일보가 소위 모든 친일파들의 두목 역할을 해왔어. 죽은 방우영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건 내 추측이야. 방우영이 진짜 그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방우영이 죽고 나서
사실 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흔들렸고 얘네들의 이 카르텔이 뭔가 이렇게 잔금이 갔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일장을 먹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걸로 나는 추측해.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엊그저께 나왔어요. 공세의 필봉을 날렸던 잘 나가던 주필의 몰락.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우 조선해양 호화 접대 논란 속 사표. 이 사람이 누구냐? 방상훈 전 사장의 오른팔. 조선일보 내부 좌파라는 평가도. 송희영이 그냥 송희영이 아니야. 조선일보 방상훈의 오른팔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방우영이 죽고 한마디로 이 송희영이 이 친일 언론 카르텔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손잡고 송희영을 제거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기사라는 거죠. 예. 자, 여기 봐봐. 어머, 왜 이 기사가 또 말을 안 듣니? 왜 이러실까? 마우스야, 마우스야, 왜 말을 안 듣니? 그래, 그럼 이렇게 내릴게. 방우영 증인은 그동안 체제 언론의 장본인으로 언론을 왜곡하고 권력에 추종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한가? 이게 지난 5월에 별세한 고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 고문이 1988년 12월 국회 노무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불러다가 조지던 그 국회, 그 언론 청문회에 증인으로 선 적이 있다. 이 질문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12월 국회 언론 청문회 증인으로 선 적이 있는데 1975년 조선 동아일보 대량 해직 사태, 1980년 언론인 강제 해직 등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묻는 자리였다. 아, 나 이거 진짜 잠깐만요. 지금 여기가 다운됐어. 이 기사가 다운돼갖고 마우스가 안 먹어. 이제 먹을래나? 되네. 자, 그러니까 이제 75년에 조선 동아 대량 해직 사태와 1980년 언론인 강제 해직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묻는 88년 12월 국회에서 이 앞서 언급한 건 당대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아니다. 88년 청문회를 앞두고 방우영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 기자들과 함께 연 모의 청문회에서 나온 가상 질문이다. 안면 몰수하고 적나라한 질문을 던진 이는 최근 논란의 주인공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다. 얘네들이 이 조선일보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얘가 모의 조사를 했다는 거야. 이 그게 뭐지? 힐러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때 그게 누구였냐? 그 조선일보를 상징하는 그 인물 있잖아. 그게 얘가 주인공인가 봐. 모델인가 봐. 언론 청문회 출석은 방고문이 신문 경영을 하며 고통스러웠던 순간으로 꼽는 사건이다. 당시 김대중 논설위원과 함께 청문회 연습을 도왔던 인사였다는 점에서 송희영에 대한 신뢰를 가늠할 수 있다. 김대중 논설위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 중앙일보 김대중. 조선일보인가? 하여튼 김대중 논설위원, 얘도 이제 소위 조중동 트로이카를 이끄는 그게 이 김대중이었어. 그 박상원, 힐러에서 박상원이 맡은 역할, 내부자들에서는 백윤식이 맡은 역할.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얘네들이 그 당시에 청문회 연습을 도왔던 인사였다. 송 전 주필은 한때 방상훈 사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다. 지금 잠깐만요. 방송이 이상해요? 막 갑자기 버퍼가 일어난다. 내 것도 지금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 막 갑자기 기사가 다운되고 그러고 있어요. 예. 영화에서는 백윤식, 그 다음에 그 드라마 힐러에서는 박상원. 드라마 힐러의 박상원 너무 멋있게 나왔죠? 예,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어. 자, 송전 주필의 한때 방상훈 사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다. 가만있어 봐. 나 이거 읽었다가 칼 맞나? 읽지 말까? 예. 요 기사 보신 분도 계시죠? 예. 각자 볼까요? 왠지 이거 읽으니까 방해가
방해가 막 들어오는 것 같아. 드라마 힐러라고 있어요. 힐러라는 드라마 한번 꼭 찾아서 보세요. 예. 아주 힐러 재밌는 드라마예요. 예. 거기 나온 아줌마가 망치 부인이라고 한때 의혹이 자자했어요. 예. 같이 볼까? 이 미디어 오늘 기사예요. 공세에 필봉 날렸던 잘 나가던 주필의 몰락. 근데 요거 그냥 네이버에서 송이영하고 방우영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예요. 예. 뭐 칼 맞을 각오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예. 우리 젊은 친구들 이런 기사 처음 봤죠? 요런 내용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죠? 끝까지 한번 들어봐봐. 방 사장의 심중을 가장 정확히 읽고 있는 인물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에 대한 사주의 신뢰는 탄탄했다. 경제통인 그는 2005년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맡으며 이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한마디로 권력의 핵심이었던 거야.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한마디로 권력의 핵심이었던 거야. 2005년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작전이 시작된 해야. 2005년에. 2005년이면 그때 인터넷에서는 소위 이제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아주 극에 달해 있던 시대였고, 그래서 노무현이 막 욕먹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이때 얘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맡았다는 거야. 이러면서 승승장구했다. 그의 기명 칼럼은 보수 진보 진영에 거칠 것 없기로 유명했다. 일례가 2004년 조갑재 월간조선 대표를 겨냥한 칼럼이었다. 그게 조갑재가 월간조선 대표할 때 그 전에 조갑재가 나름 그쪽 계통의 대빵이었어. 그런데 2004년에 이 송이영이 조갑재를 이렇게 친 거야. 조 대표가 서울 장충체육관을 빌려 이론 무장을 위한 대강연회라는 이름으로 보수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추진했던 우파 혁명을 꿈꾸는 극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때부터 조갑재의 힘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004년에 조갑재가 소위 뉴라이트 이론 무장을 위한 대강연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확 질러버린 거야, 송이영이. 그러면서 대빵이 된 거야. 이게 이제 쟤네들의 권력 투쟁이었던 거지. 진짜 재밌지 않아요? 예. 또 가난해서 만백성을 구하겠다는 박정희의 유령이 온 나라를 휘감고 있으며 그 덕에 몇몇 정치인은 차기 지도자로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박근혜 얘기하는 거야. 송이영이 이명박을 만들었던 상황이죠. 이러니 박근혜가 송이영을 어떻게 받겠어? 언젠간 잡아넣겠다. 죽여버리겠다. 뒤를 궁금해하지 않았겠어? 이 칼럼은 국가보안법, 친일청산법 등 노무현 정권의 4대 개혁 입법에 대해 기득권자와 강남 사람들에 대한 공격에 만족할 수 없었는지 언론계, 종교계, 사법부 등에 가차없이 칼과 화살을 쏟아붓고 있다며 양쪽을 싸잡아 비난하는 논조였지만 극우 세력에도 공세의 필봉을 휘두른 그였다. 조선일보 내에서 그의 스탠스는 다소 특별했다. 친시장 성향의 조선일보 논조와 달리 그의 칼럼은 대기업 중심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사실 이게 대기업 중심 정책에 비판적이었을까요? 골라서 비판적이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산업은행의 리먼 브로더스 인수를 옹호하는 취지의 칼럼 등은 논란을 부르곤 했지만, 자, 이거 봐. 이 사람은 지금 오로지 이명박 사람이었던 거야. 산업은행의 리먼 브로더스 인수, 이거 누가 주장했어? 이명박, 강만수가 주장했던 일이야. 이명박하고 강만수가 주도했던 일인데 이걸 옹호하는 취지의 칼럼을 썼다고. 딱 답 나오지. 송이영은 친이계였던 거야. 자, 그러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특혜를 가져다주는 MB정부의 경제정책과 친서민 정책의 허구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건 사실 그 대기업에게 특혜를 가져다주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서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싸잡아 비난한 거죠. 2013년에 펴낸 저서 절벽에선 한국 경제는 재벌 개혁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묻어있다. 수십조 원의 잉여금을 쌓아둔 대기업이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 원이잖아.
중소협력업체를 핍박하고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는데 인색한 현실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오죽하면 우군이던 새누리당까지 재벌개혁을 주장하게 됐을까. 그렇지만 재벌개혁이 반기업으로 간다면 한국 경제엔 희망이 없다. 온갖 파렴치한 행위로 유난을 떠는 극소수의 재벌과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업을 구별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전제다. 한마디로 지가 재벌을 줄 세우겠다는 거죠. 점수 매기겠다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시각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송전주필은 박근혜 경제팀의 핵심 인사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터놓고 다한지 의문이라며 최측근이라고 해도 갑을 관계는 명확해 보인다. 펀드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내놓아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며 두 팔을 들어 반대할 처지는 못 된다. 라고 비판했다. 감이 딱 오지? 그러니까 이 송희영은 친이계였고 반박이었던 거야. 일관되게. 이명박의 강만수, 박근혜의 최경환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보다 훨씬 호사스러운 무대 위에 서 있다. 아버지 세대는 경제정책의 산부인과 역할을 했던 한국개발연구원을 설립할 때도 원조급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투자할 곳을 찾아 떠도는 여윳돈이 금융시장에 흘러넘친다라고 기대했지만 최근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덕분에 취업한 사람 숫자가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며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가하곤 했다. 안티조선 운동사의 저자 한윤영 씨는 29일 송전주필에 대한 억대 접대 의혹이 폭로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희영 주필은 조선일보에서 대기업 중심 정부 정책을 가장 비판하던 필자라며 조선일보 내부의 좌파는 대우조선해양에 저런 접대를 받는 위치였다니 그들에게 글쓰기가 무엇이었는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등 신문의 기명 칼럼으로서 전성기를 누린 노회한 주필은 부패 언론이란 오명과 함께 자신의 칼럼과 사설로 생사가 결정될 위기에 몰렸다. 대우조선해양 전직 경영진의 외유성 출장에 동승한 송전주필이 억대의 향응을 대접받았다는 의혹은 40여 년 언론 인생의 옷을 벗게 만들었다. 조선일보는 30일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의 초청으로 8박 9일 유럽 출장을 다녀올 당시 조선일보 사설을 책임지는 논설 주간이었다. 검찰은 그가 출장 시기를 전후해 다른 보도 내용을 살펴보며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화 출장의 대가로서 회사 편집 방향과 다른 기사 사설 칼럼이 실렸는지 배임 수재의 혐의 의무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은 2011년 10월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대우조선이 간부 후보로 고졸 뽑는다는 반가운 소식 등을 지적한다. 송전주필은 의혹에 휘말리게끔 한 저의 처신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거침없는 팬의 비참한 말로다. 물론 이 기자가 쓴 내용과 내가 기사를 읽으면서 파악하는 내용은 달라요. 지금 이 기자는 이 송희영이 조선일보 내 좌파다. 근데 안타깝게 이번에 꺾였다.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거고 나는 송희영을 반박 친이로 봤고 그래서 이 반박 친이에 대한 박근혜의 복수다라고 봤고 그러면서 우병우는 이 친일파들이 보호하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친일파와 박근혜들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우병우가 아닐까라고 난 생각한다. 추측이야 추측. 친일파들이 우병우를 박근혜에게 보냈고 친일파와 박근혜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우병우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갖고 있다. 자, 지금 검찰에서 강만수 180억 특혜 대출 의혹을 포착하고 강만수를 조만간 소환할 듯. 한마디로 지금 이거는 박근혜 우병우와 그 다음에 송희영 이명박의 전쟁인 거야. 박근혜 우병우 이 친일파와 그다음 이 친일파의 두 싹이죠. 두 갈래. 박근혜 우병우파와 그 다음에 송희영 조선일보 이명박파의 지금 권력 투쟁 중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든다. 자,
너무 달렸기 때문에 잠깐 또 다른 얘기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얘네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미안해요. 광고가 어떻게 들어가면 광고가 뜨고 어떻게 들어가면 광고가 안 떠.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건 광고였어요. 근데 줄여놔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못 봤어. 100%라고.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뉴스를 좀 훅 들어가 볼까요? 그제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예. 그때 더민주 오영훈 의원과 조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1월 12일 날 허가 신청을 내자마자 문체부는 13일 날 허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경련 같은 곳에서 설립을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밟게 됐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단법인을 문체부가 신청한 지 하루 만에 허가해줬다 뭐 이런 내용을 묻고 추궁하고 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좀 낯선 이름일 텐데요. 예. 연말 연초에 대기업들로부터 900억 원 가까이 돈을 끌어모은 신생 재단들입니다. 900억 원이요? 네. 그런데 이 재단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 권력형 비리로 터질 거라는 우려가 최근에 있었고요. 아하. 급기야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메뉴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훅뉴스는 이 시한폭탄과도 같은 두 재단의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르 재단 그리고 K스포츠 재단 뭐 뉴스를 늘 다루는 저한테도 좀 생소한 곳인데 네. 어떤 곳인가요? 미르재단은 문화 콘텐츠 개발 그리고 문화 인재 육성 이걸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설립됐고요. 예. K스포츠는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 또 체육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올해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3개월 사이에 만들어진 두 개의 재단이네요. 네. 근데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설립 허가가 나왔다?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민법상의 재단법인 또 사단법인은 설립을 정부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죠. 보통은 20일 정도 걸리기 마련인데 이들 두 재단은 단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아니 뭐 굉장히 뭔가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이례적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재단 문제에 정통한 법조인도요. 이게 처음 보는 경우다. 이렇게 제게 경우다.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허가권을 쥔 문체부가 신청자에게 되레 휘둘린 정황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신청자한테 휘둘렸다? 예. 뭐 상전 모시듯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예. 먼저 신청자가 재단 설립 신청을 위해서 문체부에 대놓고 가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서류를 대놓고 제출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 여기 보시는 게 K스포츠 창립총회 회의록이거든요. 예. 재단 설립의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보니까 재단 설립의 취지, 정관 심의, 임원 선출 결과 이런 게 들어있고 올 예. 1월 5일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20명이 출석했다. 예, 3시간 동안 창립총회했다. 이런 내용 담겨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총회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의록도 가짜인 거죠. 그러면 참석했다는 20명은 뭡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네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재단 창립총회 때 님이 참석을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아닙니다.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을 저기 죄송하지만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되면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 재단의 임원으로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바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나는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 네네. 제가 시간 때문에 일일이 소개는 못합니다만
다른 임원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3시간짜리 창립총회를 그것도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다라고 했는데 그걸 허위로 만들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럼 문체부를 속였다는 얘기잖아요. 예, 몰래 속였다기보다도 문체부 허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기만행위를 서슴지 않았겠죠. 허가 따위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허가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될 거라는 생각에. 예. 이런 의도는 다른 곳에서도 증명이 되는데요. 이 K스포츠 창립총회 회의록을 다름 아닌 미르재단 창립총회 회의록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의록이 같아요? 네. 다른 재단인데? 그렇습니다. 모두 5페이지짜리 회의록인데 예. 미르재단 회의록상의 회의 일시가 지난해 10월 25일로 돼 있는데 이것 등 포함해서 한두 가지를 빼고는 두 회의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활자 크기라든가 글꼴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재단법인 미르의 창립총회도 가짜란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총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위 문서로 재단 설립 허가를 받는 경우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정부 부처 실무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허위로 제출했던 사례도 없을 뿐더러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들이 그렇잖아요.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단체인데 그렇죠. 허위로 만들 가능성이 원래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문체부가 좀 이상합니다. 이들 문서 허위 여부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재단을 비호하는 그런 눈치입니다. 문체부 쪽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어떤 제출 서류가거나 아니면 요건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취소까지 갈 수 있는 본질적인 요건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보니까 법적으로는 조금 쟁점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사안이 좀 더 자료를 보고 어쨌든 저희도 사안 판단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요건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문체부가 휘둘리는 모양새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그렇습니다. 것 때문이군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도대체 이 재단이 뭐길래 이 재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는 걸까? 뭐 때문에 만든 재단인 건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그거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재단은 이름만 다를 뿐 이 회의록까지 같은 거를 제출한 걸로 봤을 때 동일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전에 조윤선 후보자 얘기로는 전경련 같은 곳에서 설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경련은 그런데 모금 창구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재단에 돈을 낸 쪽은 굴지의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전경련은 이 기업들의 제안이 있어서 재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업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가 돈을 900억을 모아서 이걸 만들었다? 예, 일단 전경련 쪽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당연히 기업들의 의견이 좀 있었고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조정하기도 하고 사실상 발기했다고 보실 수 되겠죠. 그러면 누가 이거를 처음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기업들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개별 기업이 하기 힘든 것들 모아서 하자. 기업들이 만들자고 했는데 막상 기업들은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 이거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두 재단 합해서 확인된 것만 866억 원이나 되니까요. 확인된 것만? 네네.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이런 천문학적인 돈 근데 일사천리로 거둬졌습니다. 미르재단 기금 486억 원. 이거는 이 모금하는데 딱 이틀이 걸렸고요. K스포츠 재단 기금 380억 원은 6일이 걸렸습니다. 낸 돈도 재계 순위에 비례했습니다. 재계 순위에 비례했다니요? 딱딱 정해졌다는 거죠. 더욱이 문화 또 체육 이것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기존에 기업들이 늘상으로 해오던 그런 사업이라 이 중복되거든요. 이건 의심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누군가가 기업들한테 돈을 내야 될 돈을 할당했다는 얘기는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요. 전경련에 지침을 내려서 900억 원 가까이 모금할 사람 또 재단 설립에 문체부의 비호를 받을 사람 과연 누굴까? 바로 청와대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막강한 권력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와 관련해서는요. 이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자주 회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을 잘 안다는 인사의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데요. 들어보시죠. 청와대에 있어요. 3인방 쪽으로 아주 가까운 인물이에요. 지금 주도하는 인물이요. 대통령이 마치 아시는 것처럼
행사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퇴임 후에 그 재단을 발판으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조성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재임 후에 엄청난 폭풍에 말려드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음성 변조가 많이 돼서 알아들었어요? 잘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 자금을 전경련이 모은 거지만 그 뒤에는 어떤 권력자가 있다. 청와대 실세와 아주 가까운 인물인데, 예, 현직 청와대 인사인데 3인방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지금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권력자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금한 게 아니냐, 이분은 그 이렇게 얘기입니다. 의심한다는 얘기군요. 네. 하지만 이 재단의 원래 설립 목적은 문화체육인재 육성 아닙니까? 거기에 제대로 돈이 들어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 미르재단의 경우 이 정광석화처럼 돈을 모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루 만에 설립 허가가 나왔죠. 예. 그런 것 치고는 설립 이후에 진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한 지난해 공익법인 공시상의 기부금 지출 명세를 보니까 일반 관리비로만 3억 6천만 원을 지출한 게 전부였고요. 재단에 수혜를 입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네. 올해의 집행 내역은 뭐 아직 공개 안 된 거고요. 예,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재단 쪽 핵심 인사와 접촉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끝내 선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돈만 모으고 쓰지 않은 것만 놓고 봤을 때 이 재단이 마치 전두환 시절 일해재단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해재단, 요거는 들으시면서 아마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요. 1983년에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훗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재단이죠. 4년간 모두 598억 원을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그렇죠. 50비리 하나로 조사를 받았죠. 나중에 세종연구소로 이름 바꾸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는. 네. 근데 이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벌써 이렇게 설립 과정에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살펴본처럼 이 재단 설립 과정에 허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된다. 이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예.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예, 앞서 말씀하신 일해재단의 경우처럼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정권 바뀌고 나서 정말 권력 비리로 불거질 가능성은 없는지 그 관측이 제발 기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추가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홍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것들이 왜 이 지랄일까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재단 신고를 해서 8일 동안 900억을 걷어들이는 짓거리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티가 나는데 이미 옛날에 노태우 때부터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거 빵까지 갔다 온 사건인데 왜 얘네들이 이런 방법을 쓰느냐? 박근혜 걔가 그 시절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야. 전두환 때 자금 만들던 방법으로 여전히 자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일이 난 벌어졌다고 봐. 왜 일이 벌어졌냐? 지금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너무나 철없이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 옛날에 전두환 때 실권 잡았던 애들이 박근혜 핵심 브레인이라서 이것들이 그 지랄 하는 거야. 그 브레인 역할을 조윤선, 우병우가 나눠 맡은 거 아니냐? 그 전두환 때 나라 말아먹었던, 박정희 전두환 때 나라 먹었던 그런 방식의 정치를 지금 그 측근에서 주도하는 게 우병우, 조윤선 아니냐. 걔네들 재산이 너무 많아. 출처가 어딜까? 그래서 박근혜가 우병우하고 조윤선을 지키려고 인해관을 시켜가지고 국회를 쑥대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우병우하고 조윤선을 지키려고 지금 인해관을 시켜서 국회를 쑥대만 만들고 있는 걸로 보인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국회로, 드디어 오늘의 주제, 국회로 한번 가봅시다. 예. 우선, 정세균 의장의 원문.
정세균, 여기 있다. 도대체 정세균 의장이 무슨 말실수를 해서 새누리당이 저 지랄을 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전문. 민의 제대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사드 한국 배치 재검토 등을 주장해 새누리당이 정 의장 사퇴와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주장하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다음은 정 의장의 개회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대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한여름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낍니다. 새삼 정해진 계절의 이치를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첫 문장에서 잘못했네. 첫 문장에서 잘못했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걸 빼줘가지고 지금 저 지랄이구만. 그거네. 뭘 잘못했나 보니까 이내관이 열받은 게 박근혜를 먼저 이름에서 안 넣어줬잖아. 그래서 지랄이구만. 그지? 딱 그것만. 박근혜 이름을 빼가지고 그래갖고 이것들이 지랄이여. 그동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애쓰셨던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첫 정기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의 정치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총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졌고 성숙해졌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방식 역시 아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제 과거처럼 특정 정당에 대해 무조건 지지를 보내거나 무한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설사 선거 때 표를 줬다 해도 현실 정치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지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읽고 받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특정 정당을 위한 발언 아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3개월의 시간 동안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3개월을 활동 시한으로 잡아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권 내려놓기는 국민의 신뢰 회복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국회는 바로 일하는 국회입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능동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표결 정보 시스템입니다. 어제 보내드린 친전을 통해 설명드렸지만 이는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표결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한 두 번째네. 이거 누구냐? 잠깐만요. 네. 두 번째네, 두 번째. 누구야? 정세균이 욕먹는, 정세균이 욕먹는, 핵심 이유가 나왔어. 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 표결 정보 시스템. 이거네. 한마디로, 어떤 놈이 뭐에다가 표결했는지, 이걸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시스템. 이래서 저 지랄들이야. 첫 번째는 박근혜 이름을 안 불러준 거. 그게 정세균의 잘못이고, 두 번째는 어떤 새끼가 어디에다가 표 던졌는지 요걸 공개한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저 지랄이네. 이 정세균이 잘못했네. 이렇게 이 모든 표결을 공개해버리면 이제까지 그 개지랄 떨고 지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거 다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저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야. 이내시와 새누리당이.
주요 선진국들은 이 같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정책이나 법률을 다루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입법 활동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의안에 대한 표결 집중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결 정보 시스템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래갖고 이제 저것들이 개치랄 연병이 난 거야. 저그들이 이제 저지른 일이 이제 바로 기록으로 다 남는데 국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저 지랄이지.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유념하셔서 본회의 표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땡땡이도 못 가고 저는 국회의원 표결 시스템 도입이 국회에서 완결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과거 국회 운영의 사례를 보면 여야가 특정 사안을 놓고 대치하게 되면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 법안마저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엔 30일 회기 동안 단 한 건의 법률도 처리하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물 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스스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무쟁점 민생 법안을 제때 처리하는 시스템과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방법 이전에 국회에 불문율로 만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국회가 식물국회로 있길 바라는데 이 양반이 국회를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했구만. 그지? 이 새누리당하고 지금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존나 퍼돌리는 게 뭐야? 국회를 없애야 된다. 국회 무용론. 근데 어디다 무슨 투표의대지를 공개한다지. 식물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지. 걔 욕먹어 마땅하네. 욕먹네. 그래서 욕을 먹는 거구만. 국회의원 표결 정보 시스템 도입과 무쟁점 민생 법안의 합의 처리를 통해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니까 새누리당이랑 박근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러면 이게 지네들이 국회의원 하는 목적이 사라지는데 어쨌거나 발목 잡고 민생 법안 뭉개고 그래서 정치 불신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아니 이 양반이 철없이 국회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한다니까 얼마나 인해관이 그냥 닥달을 당했겠어. 그러니까 저 지랄인 거지. 이번 정기 국회부터 실천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할 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경안 처리 과정이나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난맥상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뭔가 우리 국회와 정치의 권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국회는 여와야의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새누리당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걸 물고 늘어진다는 건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얘기야. 월급 다 토해놓고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야. 국회의 기본 기능이 헌법에 의하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이게 친야당이라고 일거대는 이 무개념. 얘네들은 내가 볼 때 국회의원 배지 내놓고 그동안 받은 보좌관 월급들까지 다 토해놓고 이것도 물러나야 돼.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회가 헌법에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신뢰합니다. 국회의장을 영어로 스피커라고 합니다. 상석에 앉아 위엄을 지키는 체어맨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인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세균 의원은 그 국회의장이 스피커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행정부에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다 라고 밝힌 거예요. 예,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병우 얘기가 나왔다고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걔 나발을 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새누리당에서도 우병우 사퇴해야 된다가 다수 의견 아니었어요? 이거 우병우에 대한 논란, 새누리당에서 우병우 사퇴해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뭐가 친야당이라는 거야? 지네들도 우병우 잘라야 된다며. 심지어 조선일보도 그랬잖아. 동아일보도 그러고. 근데 이게 왜 친더민주야? 그 다음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는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다 얘기된 거 아니에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지금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거야? 이거 다 동의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몰라서 그래. 새누리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거 동의 안 했어? 개헌 국회 열기 전에 긍정적으로 서로 검토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더민주에 치우친 거냐고. 지네들도 동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는 거야? 오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친분관계에 의한 작은 청탁이나 소소한 접대 행위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고위공직자가 그가 가진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는 차제, 특권과 부패 없는 대한민국,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정비가 완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은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거야?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지금 반대하는 거야? 김영란법에 의한 고위공직자 비리전담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 문제를 깊이 있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 긴장 상태 고조, 그리고 이에 맞선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시위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당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화나 행동도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또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이니셔티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란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판도 아니구만.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부의 태도는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이 사드 배치 결정 내린 다음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지금 2방인가 3방인가 쏴대고 이건 결국 북핵 대응의 측면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이 말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우리 내부에서 소통을 하자는 얘기잖아. 이게 잘못이야? 새누리당은 이거 반대하는 거야?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부터 보복당하고 있잖아.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틀렸다는 건데? 여기서 뭐가 틀렸다는 거야?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북한을 제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남북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극단으로 치달아서 전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맞는 말이네. 엊그제 한 일간지 칼럼에서 제재 때문에 무너진 나라는 없으며
제재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해서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꿈꾸지 마라. 그렇습니다. 제재는 수단입니다. 때로 유용하지만 때로 위험한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남북의 현실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태롭습니다. 우리 국민과 국회가 언제까지 남북한 정부가 벌이는 치킨 게임에 이거네. 세 번째 잘못.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그게 또 해외로 도망간 거 아니야. 네가 날 닭이라고? 이러니까 박근혜가 화나만 했네. 세 번째 잘못이네 이거. 우리 국민과 국회가 언제까지 남북한 정부가 벌이는 치킨 게임의 관망자로 남아있어야 됩니까? 원래 치킨 게임이라는 건 승자가 없는 거죠. 예.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죽는. 예. 자, 한반도에서 긴장 고도는 동북아 지역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대화해야 합니다. 여야가 이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재헌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육자회담 당사국의 의회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야 중진 의원들을 주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을 구성하였으며 미일 중러를 포함한 주변국가 의회 외교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이달 추석 연휴를 활용한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의장 외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외에도 의원, 친선협회 등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풀가동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누군가는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경영하고 또 그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란 정치 시스템입니다.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면 그 자리를 관료주의나 시장 만능주의가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에서 밀려난 힘없는 서민들은 그 존엄성마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가 사회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100일간의 정기회 회기 동안 국정감사를 포함해 예산심사 등 중요한 의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민생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구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뉴 노멀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과 배분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을 포함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의 문제, 소득 격차의 문제, 출산과 보육의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문제 등이 모두 청년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날 내가 한 얘기잖아. 청년 문제는 우리 20대 국회가 역점을 두고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저부터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최대 명분이었던 조선해운산업과 해당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비단 조선해운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난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정부의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밤새워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해 하십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는 바로 일하는 국회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20대 국회 첫 정기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첫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의 잘못은 원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계획은 국회 무용론을 만들어서 국회를 해산하는 거잖아. 근데 일하는 국회, 그 다음에 이 표결 공개,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청렴하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하고 박근혜가 지랄 연병이 난 거네. 그치? 무엇보다 사드 배치 당론으로 찬성하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더민주가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친더민주 발언이다. 야! 언제 더민주가 당론으로 반대했어? 추미애가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뻥 까고 대표된 다음에 쌩 깠지. 새끼들 말이야. 지랄이야? 너는 추미애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추미애가 반대 당론 할래다가 지금 주춤주춤 안 한대잖아. 이 새끼들.
놀래라 이 아줌마야. 꺼져라 이 아저씨야. 예, 춘대래. 새누리 요즘 춘대래임. 이런 말은 좋은 표현 아니죠. 새누리가 못된 척하면서 잘해준다. 그거 아니죠.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 더민주가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더민주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이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네 혹시 더민주로 당적을 옮기고 싶냐? 이거 더민주 홍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춘대래란 말이 나온 건가? 지금 더민주가 뭐 야당다운 야당 뭐 잘하고 있다는 거 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아니면 왜 저 지랄이야? 뭘 잘못했다고 지랄이냐고. 하여간 지금 딱 보면 정세균 의장한테 시비 거는 건 지네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깨끗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슨 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으로 공개하겠다. 그래서 쟤네들이 열받은 거야. 그렇게 되면 지네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못된 법을 만들어 왔는지 국민들이 다 알게 되잖아. 그래서 저 지금 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새누리에 묻습니다. 새누리당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이 맞습니까? 정세균 의장이 맞습니까? 자, 여러분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정세균 의장의 이 연설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의 행동이 뭐냐면 새누리 술 먹고 의장실 찾아가서 고성질러. 새누리가 정세균 사퇴 요구하며 의장실을 찾아가 난동, 야당 일제히 비난. 새누리 의원들이 이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국회 의장실에 단체로 찾아가 보안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맹비난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술을 마시고 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당 박지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트집잡아 사상초유로 여당에 퇴장하고 고함 지르고 특히 의장에게 사퇴 권고 결의안 윤리위 회부 등 사과를 요구했다며, 더 가관은 야심한 시간에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한 의원 일부가 음주하고 고성을 지른 것이라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대통령이나 총리의 시정연설 등 많은 연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듣지만 그 내용이 새누리당 주장과 유사할 때도 존중해서 경청했다. 새누리당이 전날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데 대해서 역시 야당 연습한다고 느꼈다. 대단히 여당답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집단 보이콧의 빌미가 된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개회사는 저희 당 입장에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고 두둔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다는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가 국회의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이날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뛰쳐나가고 우병우를 사수하기 위해서 민생을 종이장처럼 버리는가라며 추경안 처리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우병우의 우자의 경기를 하면서 정기국회 첫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새누리당의 무모함과 무책임성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을 겨냥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민생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데 이어 정세균 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밤 10시께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국회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정세균 의장이 주관하는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이었으나 정세균 의장은 할 말을 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기에도 물러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 70명이 밤 11시에 단체로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고성을 질렀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집기를 집어던졌으며 새누리당은 한성교 의원은 경호실 직원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히자 새누리당은 이날 1시 자리를 빠져나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를 점거로 규정했다. 기동민 대변인은 집권여당 의원이 야당의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야밤에 의장실 직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내뱉는 추태까지 선보였다며 윤리위에 회부되어야 될 대상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다. 사퇴해야 될 사람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파행의 당사자인 여당 지도부라고 말했다. 자, 이분들께 띄웁니다. 2PM이 불렀어요. 미친 거 아니야? 자, 새누리당의 이 미친 짓 때문에 분노한 국민 여러분께 이런 기사도 있네요. 안희정 DJ 친노 친문 뛰어넘겠다. 대선 도전 선언. 김대중 노무현의 못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겠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못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대선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다. 안 지사는 이를 자신의 페북에 나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동교동도 친노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고향도 지역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의 시간도 뛰어넘어 극복할 것입니다. 라고 적었다. 그는 김대중과 노무현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라며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타인을 미워하는 일이 된다면 그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세도 아니며 스승을 뛰어넘어야 하는 후회의 자세도 아닐 것입니다. 라고 했다. 동교동계와 친노 세력 간의 갈등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안 지사는 전봉준, 이승만, 박정희, 김구, 조봉암,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을 거명한 뒤 그들은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했다며 나는 그 역사를 이어받고 그 역사를 한 걸음 더 전진시켜낼 것입니다라고 글을 마쳤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동교동계도 친노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고향도 지역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여 년의 시간도 뛰어넘어 극복할 것입니다. 그 시간의 모든 미움과 원한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타인을 미워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세도 아니며 스승을 뛰어넘어야 하는 후회의 자세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김대중 노무현의 못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나는 근현대사 100여 년의 그 치욕과 눈물의 역사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전봉준도 이승만도 박정희도 김구도 조봉암도 김대중도 김영삼도 노무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했습니다. 나는 그 역사를 이어받고 그 역사를 한 걸음 더 전진시켜낼 것입니다. 나는 아무 편도 안 들 거야. 나는 2012년에 평행 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거예요. 어느 후보에게도 가산점을 주지 않고 저는 마지막까지 이긴 놈이 내 편 이런 자세로 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네,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업해주신 3,525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4,000명이 살짝 넘었는데 그러면 또 역시 한 700명이 추천 안 하고 도망갔다는 얘기네요. 자, 오늘 업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꿀잼 눌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후원 못하시는 분들이 미안해 하실까봐 이름 못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구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참세상님, 여비고님, 그리고 풍행국님,
예, 이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는 여러분, 망치부인에게 가장 큰 후원은 실시간으로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사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미안해하지도 기죽지도 마십시오. 저도 저한테 후원 한 번도 못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9월달은 방송이 좀 산만할 수 있습니다. 추석도 있고 제주도도 가야 되고 심지어 뉴욕도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망치부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망치부인이 건강을 챙기면서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미국의 대선이 한참일 텐데 저는 워싱턴에 갈 겁니다. 뉴욕에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게 바라는 바를 그들 앞에서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에 앞서 먼저 그들의 이야기도 잘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세를 분명히 읽고 우리 한민족이 대응해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망치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고 싶었던 꿈을 꾼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꿈이 자라날수록 얼마나 어려운 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콩나물에 물을 주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변화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묘약이라는 걸 저는 어린 시절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 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이 과거에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생긴 절망이라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또 다음 한 주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부인 뭐 구속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비행기표가 왔고, 전자비자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전자비자가 나오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듯합니다. 물론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려우면 어떤 정신이 발동한다? 망개구리 정신이 발동한다. 못 가게 하면 반드시 간다. 가고 싶지 않지만 누가 못 가게 하면 망개구리는 반드시 간다. 알죠? 망치 부인이 언제나 방향과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내시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을 믿고 이번 주말에 그동안 하루도 못 쉬었는데 토요일 하루는 좀 쉬어볼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고요. 재방송 보시고 마음 푸시고요. 일요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